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 등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 매체가 이번 판문점 회담을 보도하며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북미 비핵화 협상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나섭니다. 북측 카운터파트로는 리용호 외무상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계획범죄가 맞고 시신이 없는 범행이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제1병원 이사장 등 3명이 15번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직원들의 보험료를 병원 운영비와 월급에 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입구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화장실을 노린 몰래카메라 범죄가 잇따라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N이 실제로 건물 화장실을 돌아본 결과 입구에 CCTV 설치가 되지 않은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버스, 금융, 방송 등 노동시간 단축 특례 제외 업종들도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의 버스업계는 아직 노사 협상 중이어서 파업의 불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아니라지만 누가 봐도 보복 조치죠.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주말 G20 정상회의에서 외쳤던 자유무역 정신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한국의 주력 제품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분석입니다. 관련 규정 개정 이유로는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국 정부의 소극적 조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韓国との信頼関係の下でですね、輸出管理に取り組むことが困難になっていることに加えて 일본은 이들 품목에 적용했던 기존 우대 조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결정은 지난 주말 G20 정상회의 때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한 아베 총리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今回のサミットでは自由、公正、無差別、そして開かれたマーケット、公平な競争条件といった自由貿易体制を支える基本的 일본 정부는 또 한국의 통신기기와 첨단 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도 검토 중이어서 가뜩이나 좋지 않던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일본 정부 발표에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규제 대상에 오른 품목들 대부분이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제재가 장기화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생산도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하반기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열과 충격에 강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재료로 현재 업계에서는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일 수입 의존도가 한 94% 정도 되거든요. 타격이 없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반도체 업계도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나머지 2개 품목인 레지스트와 브라스소 모두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인 소재로 꼽히는데 일본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제재가 장기화돼 물량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그동안 국내 경기를 이끌어온 반도체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고가 떨어지는 시점에 맞게 공급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이게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지만 주요 수출국인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일본 업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불화수소 수출 제재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일본의 규제 조치가 발표되자 외교부는 즉각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지난 3월 일본 교과서 검정 문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또 초치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기 기자입니다. 일정기를 단 외교 차량 한 대가 서울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갑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자 우리 외교부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항의 표시로 불러들인 겁니다.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이른바 초치는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던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비춰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법에 따른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외교가에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를 아베 정권의 자충수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옵니다. 본인들의 지지 세력인 우익표 결집을 위해 독배를 들이켰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를 경제까지 건들게 되면은 정말 설당이 없어지거든요. 합리성이 있다면은 이거는 위험하다라는 게. 다만 일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한 게 아니라 주던 혜택을 없애는 방식이어서 국제 분쟁 절차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얘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하루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경제 초비상이 걸린 거죠. 경제부 정지용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했을 때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일본발 초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13.5% 줄어서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1월 이후 감소폭이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데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25% 줄었는데 네. 특히 D램 가격이 반토막 난 영향이 컸고 국가별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중국 수출이 24%나 줄었습니다. 여기 일본 악재까지 진짜 말씀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그 피해액은 아직 추산조차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보복 조치란 게 아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치사하게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아니죠. 네, 보복 조치가 맞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난주 아베 내각은 아시다시피 G20 정상회의라는 대형 외교전을 펼쳤지만 네. 지지율은 실제로는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요미우리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3%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오히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끝나자마자 보시는 대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네. 정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이런 초대형 이벤트가 펼쳐졌죠. 네. 일본이 사활을 걸었던 G20 정상회의가 이 한반도발 뉴스에 묻힌 셈인데요. 8개월 전 강제징용 배상 판결 또 G20 정상회의 결과에 뿔이 난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친이라고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자기네가 묻혀버렸다. 그리고 사실 우리 기업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보복 조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다들 약간 비축을 해놨던 거고요. 그런데 기업도 예상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예상을 못한 겁니까? 네, 지난해 11월에 사실은 판박이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된 불화수소 일부를 이틀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불화수소는 보셨다시피 반도체 세정에 쓰는 전략물자여서 당시 우리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었고요. 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던 걸로 알려졌는데 그 실제로 어떤 대책 준비했었는지 오늘 산업부 담당과에 좀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 앞에 우리가 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쪽을 통해서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건데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일본이 이런 조치를 해올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달 25일에 사실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비슷한 실제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고, 맞아요. 그 뭐 보시다시피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간 그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한일 간 깊은 외교 갈등이 느껴지고 있는데, 그 사실은 일본 의회에서 이 경제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린 지가 좀 됐다 이런 얘기마저 들리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금 전에 오후 4시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그 WTO 제소 카드를 꺼내긴 했지만 실제로 국내적으로는 그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이런 원론적인 대책이 좀 전부인 게 사실이긴 합니다. 화웨이 때도 청와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기업들이 그냥 알아서 대처를 하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대체품이 있다. 아까 그 3가지 수출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요. 대체품이 있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까? 그걸로는? 제가 직접 한 대기업 관계자와 통화 내용을 전해드리면 이번 상황을 그 흥미로운 비유를 했습니다. 되게 맛있는 고깃집이 있는데 그 고깃집에 계속 납품하던 고기가 어느 순간 딱 바뀌면 고깃집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기를 다른 거래처에서 고기를 사서 팔 수는 있겠지만 실제 예전의 맛을 좀 유지하긴 어려울 거다 이런 비유를 그 대기업에서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처한 상황이란 뜻입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그 국내 업체들이 일부 생산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 품질 등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공교롭게도 오늘 국내 소재 업체들의 그 주가는 이 수혜 기대감에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품 관련해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기는 한 거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 입장이었고 일본 기업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거의 우리 업체들한테만 팔아오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라고들 하잖아요. 일본 업체들 역시 역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아갔었는데 그 대체 수요처로 그 대만이 꼽히긴 하지만 우리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편이거든요. 수요가요. 그래서 때문에 일본이 자충수를 뒀다. 한국 길들의 기용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그 우리나라 한국 대기업들이 그 대체 국가 확보 등 이 탈일본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조금 전에 했는데 이게 좀 일본의 두려움이 느껴지는 대목이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도 어제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는 장면이 생생하게 공개됐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방카 보좌관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가 판문점 회담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미리 높은 곳에 올라가 첫 만남 장면을 찍고 심지어 슬로우 모션까지 넣은 것으로 보아 군사분계선 월경은 미리 예정된 일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환담 자리에서 이방카 보좌관과 대북제재 담당자인 문우신 재무장관 등을 소개받는 모습도 깜짝 공개됐습니다. 단독 회담 직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미 왕래 활성, 한반도 긴장 완화, 북미 관계 개선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이뤄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제기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실무회담을 예고하듯 회동이 끝나고 폼페이오 장관이 리용호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언급하며 북미 정상회담이란 점을 주로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회동의 뒷이야기가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헤어지면서 남긴 말은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그동안 북한 매체들이 문 대통령을 향해 험담을 했던 게 미안했던 걸까요? 황재영 기자입니다.
남북미 정상은 자유의 집에서 나와 군사분계선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했고 국기까지 배치한 회담장을 마련한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보입니다. 밝은 관망할 수 있는 이런 순간 마련하는데 그다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북미 정상 간 53분 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 탑승 전에 문 대통령에게 귓속말로 핵심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세한 회담 내용을 미국 측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판문점 깜짝 회동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바쿠에서 활약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윤 실장은 지난 29일 한미 정상 만찬 때 불참하며 김 위원장의 방문 여부를 밤새 점검했고 일요일 아침 판문점에서 북미 회동을 최종 조율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환영 논평을 내놨습니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중재자가 된다더니 이젠 개그로 전락한 게 아니냐면서요. 이동석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만남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판문점 회동의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판문점 회동 비판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대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개그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넉 달 만에 열린 여야 당대표 모임에서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중재한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방북단을 구성해서 남북 국회의장을 비롯해 남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평양 방문단 구성에 적극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고 이에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했죠. 북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또 평양에서 이렇게 교차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희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판문점 북쪽으로 월경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적절한 때에 평양 방문을 바란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워싱턴과 평양 간 교차 회담 성사 여부가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1,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도 워싱턴과 평양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 바 있어 가능성은 없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내년이면 미국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사실상 차기 회담 타임라인을 올해 연말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No hurry. All these people, they hurry with these deals. They turn out to be disasters. No hurry, no real speed. Go ahead. 따라서 차기 정상회담은 앞으로 양측이 비핵화 협상에서 간극을 어느 정도 좁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변수입니다. It's all show. It's all symbolism. It's not substance. 싱가포르 하노이에 이은 판문점 북미 정상 번개 회동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후속 협상을 어디서 할 것인지도 내용 못지않은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만찬에서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파란 브로치를 두고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리본이 파란색이거든요. 청와대는 전혀 다른 브로치로 색깔만 같은 걸 두고 억지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서 김정숙 여사가 왼쪽 가슴팍에 파란색 나비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이를 두고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파란 나비는 북핵에 맞서는 사드를 반대하는 상징이라며 미국을 반대하고 중국 편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의 항의를 받았는지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민 대변인이 거론한 김 여사 브로치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파란 나비를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두 개의 브로치를 비교해보면 색깔은 유사하지만 모양이 전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를 칭찬했다며 미국 측의 항의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On behalf of our First Lady, who is a tremendous fan of your First Lady, of you, Melania thinks you're a fantastic woman.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계획 범죄가 맞고 시신이 없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고유정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계획 범죄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범죄를 계획한 시점은 전 남편이 친아들 면접 교섭권을 얻은 뒤로 봤습니다. 5월 9일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거쳐 면접 교섭 일시 장소가 결정되었고 5월 25일 피고인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범행 전까지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혈흔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사실도 계획 범죄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고유정이 성폭행 방어 증거로 제시한 오른손 상처 등은 자해 흔적으로 일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제기한 살해, 사체 손괴, 유기, 은닉 4개 혐의 중 유기는 제외했습니다.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숨길 목적이 강한 만큼 은닉으로만 보는 게 맞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수사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가족을 위해 시신을 발견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도리지만 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경찰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인명경시 범행이라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고유정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를 반박하려면 그 흔적이 남아있는 시신을 찾아 범행 수법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또한 시신이 없는 사건에서도 처벌이 가능할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세입자가 집주인을 살해한 뒤 육절기에 시신을 넣어 훼손한 사건에서도 시신이 없었지만 재판부가 계획범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었거든요. 피해자가 살인 도구를 샀고 여기서 피해자의 DNA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법조계 일격에서는 시신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한 달 동안 시신도 찾지 못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의 CCTV도 쓰레기 처리장 CCTV도 다 유족이 먼저 찾아서 확인을 했거든요. 경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제주경찰은 수사 초기에 CCTV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고유정 씨 차량의 모습이 담긴 펜션 인근 CCTV는 경찰이 아니라 유족이 발견했습니다. 사건 현장 관리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펜션 주인에게 내부 청소를 허락했고 범행 흔적이 지워져 범행 수법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난 5월 27일 밤 제주시의 한 마트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사흘째 그대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신 수색도 부실했습니다.
고 씨가 범행 이틀 뒤 펜션 인근 쓰레기 처리장에 종량제 봉투 5개를 버린 것을 수사 초기에 파악해놓고도 해당 봉투가 소각된 뒤에야 쓰레기 소각장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유족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박기남 제주동부 경찰서장은 제주도에 시신이 없다고 말해 빈축을 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이번에도 유족들이 직접 쓰레기 처리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은 제주에 진상조사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큰 소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필요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수사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갑자기 불꽃이 치솟고 연기가 올라와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정전이 발생해 내부에 있는 가스를 방출한 거였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광양제철소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굴뚝마다 시뻘건 불꽃을 내뿜는 모습이 마치 대형 화재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제철소 하늘은 순간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가스 분출기 쪽에서 불이 많이 올라오고 검은 연기가 굉장히 하늘로 치솟았어요. 불난 줄 알았죠. 그 정도면.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사고는 제철소가 정전되면서 용광로 내부 가스를 내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는데 평소에는 집진 설비를 통해 걸러내보내지만 정전 등 비상사태가 나 내부 장치가 멈추면 폭발 방지 장치인 브리더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제철소 굴뚝에서 유해가스를 내뿜는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가동 중단 논란을 일으킨 장치가 브리더입니다. 가스 처리하는 시설은 그대로 놔두면 폭파가 일어나거든요. 불꽃이 나니까 화재로 보이는데 폭발 방지를 위해서.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한 신고 11건이 접수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포스코 측은 제철소 내부의 변전소 차단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길에서 현금 봉투가 오가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역시 강력계 형사의 촉은 달랐습니다. 수천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20대 여성을 상대로 또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였거든요. 심가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통화를 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고 곧이어 서류 가방을 든 남성이 접근합니다. 이 남성은 흰 봉투를 가방 안으로 주섬주섬 챙겨 넣으며 자리를 뜹니다. 잠시 뒤 반대편 차선에서 검은색 승합차가 멈추고 4명의 경찰관들이 내려 이 남성을 차에 태워갑니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1,300여만 원을 가로채려던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돈 봉투를 챙겨 떠나려던 남성은 근처에서 근무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범인 검거는 초등학교 앞 길거리에서 돈 거래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베테랑 형사의 직감 덕분이었습니다. 형사 활동을 이제 하고 들어오는 길에 젊은 아가씨가 또 나이 먹은 아저씨한테 그 돈 봉투 같은 것을 건네준 거를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겁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제 명의가 도용이 돼서 대포통장 이런 게 개설이 돼서 피의자로 고소가 된 상태다. 그래서 붙잡힌 이 남성이 나흘간 3회에 걸쳐 가로챈 금액만 4,200여만 원. 우연히 현장을 지나던 27년 강력계 형사의 눈썰미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국내 1호 여성 전문 병원으로 이름을 알렸던 제1병원의 이사장 등 3명이 1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직원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병원이 내야 하는데 이걸 내주긴커녕 직원들이 낸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빼돌린 겁니다. 직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연체됐다는 것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서울 제1병원의 직원 A씨는 병원 측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달 전인 4월에 36만 원을 안 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A씨가 급여 명세서를 확인했지만 공제 내역에는 버젓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었습니다. 제 월급 명세서에는 다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걸 다 체납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의 분노스럽죠. 현행법상 4대 보험료 가운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회사는 근로자 월급에서 보험료를 미리 떼 대신 납부하는데 제1병원 측이 이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모 이사장 등 3명을 지난 5월 3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직원 700여 명의 보험료 12억 원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당하게도 직원 월급을 보험료로 돌려막게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MBN 취재진은 이 이사장에게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폐업 위기에 내몰린 제1병원은 직원 수도 5분의 1로 줄어 200여 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많은 요즘 화장실 내에는 설치할 수 없는 만큼 입구에라도 CCTV를 설치하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MBN이 서울 시내 40곳이 넘는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범행을 부인하면 잡을 길이 없는 거죠. 김보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사내 여자 화장실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남성이 옆 칸에서 A씨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건데 CCTV가 없는 점을 알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화장실 주변에는 CCTV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됐었어요. 다른 쪽으로 촬영한 거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가자고 하니까 그분이 당당하게 가보자 해가지고. 경찰이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에야 범행을 인정했는데 여기에는 다른 여직원 수십 명의 몰카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달 서울대학교 화장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건물에 CCTV가 단 한 대밖에 없어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서울 시내 민간 건물 화장실 입구 50여 곳을 점검해 본 결과 절반 이상이 CCTV가 없었습니다. 실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들어온 한 건물입니다.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쪽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작 화장실로 가는 길목은 비추지 않아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밖에서 화장실 이용할 때 몰래카메라나 그런 걸 많이 목격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용하기 꺼려지는 것 같아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서울시도 화장실 입구에 CCTV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개방 화장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잡힐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범행 기회를 포기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인 민간 건물 화장실의 허점을 노린 몰카 범죄.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잠시 천막을 뺀 사이 서울시가 이곳에 사람 키보다 큰 화분 80개를 갖다 놨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다시 이곳에 천막을 설치하다가 만약 하나라도 파손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미리 손을 써놓은 겁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우리 공화당 천막들이 가득했던 서울 광화문 광장 한편에 성인 키보다 큰 대형 화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안으로 광장에서 천막을 자진 철거하자 서울시가 화분 80개를 3m 간격으로 가져다 놓은 겁니다.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 측은 언제든 광장으로 돌아가겠다며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축하 화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언제든지 우리 갈 수 있다. 우리 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당분간 이곳 청계광장 일대에서 정치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공화당 측은 천막 당사는 적법한 정당 활동이라며 경찰의 시설과 신변에 대한 보호 요청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재설치하면 규정에 따라 강제 철거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천막 재설치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언제라도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면 보통
해서는 안 될 나쁜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죠. 그런데 이렇게도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질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를 들이받았는데 운전자와 동승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목을 삐었다면서 2주짜리 진단서를 냈고 아이 부모와 합의가 안 된 경우요. 실제로 지난 4월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 소년에겐 너무나 가혹하지만 현행법상 자전거를 자동차로 간주하다 보니 자전거 사고를 낸 운전자도 자동차 사고와 똑같이 도로교통법에 처벌을 받는 겁니다.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말이죠. 전국 어디서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탈 수 있는 게 자전거인데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자동차와 똑같은 차 사고가 되는 겁니다. 자전거 사고 가해자의 28%는 미성년자인데도 말이죠. 법에 따라 때로는 자전거 사고를 낸 청소년들이 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까지도 생깁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는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등 12개 중대 과실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데 자전거 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2주짜리 진단서가 나온 사고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가 어린아이라도 법원에 나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필수라지만 하지만 교육을 받는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죠. 민간 보험회사가 자전거 보험이 만성적자라 팔지 않는다면 일부 지자체처럼 정부라도 나서서 정책성 보험이라도 팔아야 하지 않을까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많이들 타라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또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먼저 선행이 되는 행정을 좀 기대해 봅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대면시켜서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였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증인 출석을 놓고 여당은 망신 주기는 안 된다며 방어에 나섰고 청문회가 가족을 망신 주게 하는 식의 청문회에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의혹은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가겠다는 야당 주장이 맞서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완전히 결백함을 입증을 하시고 정치적 중립과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야는 특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된 윤 후보자의 부인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서 두 사람 모두 증인 출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대신 윤 후보자의 측근의 형에게 도움을 줬다는 의혹, 또 배우자와 석연찮은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한 인물 4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강원도 삼척항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안보 구멍을 비판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보 문제를 계기로 두 범보수 정당의 손을 잡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겁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최고위 회의를 마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일정이 없던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2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두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북한 목선 입항과 사실 은폐 의혹을 안보 구멍으로 규정한 두 보수 정당이 힘을 합쳐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상임위 차원의 노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오 원내대표도 국가안보가 뻥 뚫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사건이라며 대여 공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 24명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일종의 국가 반역이죠. 바른미래당에서는 24명 활동하고 있는 의원 전원이 다 사인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가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지연 전술이라며 국정조사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국당과 정계, 사기특위위원장을 나누어 맡기로 한 걸 두고 정의당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양해를 구했다고 했지만 정의당은 그런 적 없다며 반박을 했거든요. 심지어 정의당이 개혁 공조 와해까지 언급하니 민주당의 고심이 큽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대가로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을 벌였다며 한껏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는 물론 사후에 어떤 설명도 없었다며 급기야는 정부 여당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직 자유한국당 떼쓰기에 끌려다닌다면 개혁전선은 와해될 수 있음을 민주당은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단식 농성까지 벌였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정의당의 정개특위위원장을 넘기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고 그것을 심상정 위원에게 다시 안보하는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런 그 판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의원총회를 열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위원장 중 어떤 자리를 맡을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오늘부터는 버스와 방송, 금융업종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경기도 버스업계는 아직도 노사 협상 중이라 화해 불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1년간 적용이 유예됐던 특례 업종들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천여 곳으로 소속 노동자만 106만여 명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기도의 버스업계가 대표적입니다. 근로조건이 좋은 서울 버스회사로 버스기사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부족한 운전기사가 최대 3,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예만이 상해서 내가 없애고 한국에서 많이 뽑아야 일부 노선이 사라지거나 배차 간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용인에서 좀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서울로. 결국에는 뭐 시민들한테 다 몫이 돌아가는 거예요. 경기도 버스기사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0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당장은 석 달간 처벌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만 이 안에 모든 문제가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보통 굴비 20마리를 묶어 한 두름이라고 하고 북어 20마리를 한 줄에 끼워 놓은 걸 한 쾌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단위가 깨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비롯해 소가족이 늘면서 식품을 포장하는 단위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에 굴비가 엮여 있습니다. 기존의 굴비 한 세트를 의미하는 단위인 두름, 20마리가 아닌 14마리입니다. 이 백화점에선 지난달부터 굴비를 판매하는 단위를 20마리에서 14마리로 바꿨습니다. 고객층이 1인에서 3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임에 따라 전통 규격인 굴비 20미가 과하다는 고객의 반응과 1, 2인용 가구를 겨냥해 수박은 한 통을 4조각으로 잘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엔 1인용만 파는 간편 채소 코너가 신설됐습니다. 샐러드 채소는 딱 한 번 먹을 양만큼 포장해 팔고 잘게 다진 볶음밥용 채소도 종이장만큼 얇게 눌러 판매합니다.
파프리카와 두부는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로 담아 팝니다.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은 손톱만한 크기로 잘라 압축해 판매합니다. 단위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통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더 비싸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소포장이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저희는 뭐 장 볼 때 많이 사는 것보다는 부담이 되니까 조금씩 사가지고 여러 번 먹는 걸로 하려고 하죠.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지난해 579만 가구로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변화해가는 가족 형태의 식품을 포장하는 단위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미국 디즈니사의 영화들이 한국 영화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의 할리우드 신작 스파이더맨까지 가세합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영화 흥행 순위 1위는 같은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리메이크한 알라딘입니다. 매력 있는 지니와 주체적인 자스민 공주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으며 8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명품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4는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재미와 감동을 함께 선사하며 전 연령층에 고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앞선 두 영화와 오는 17일 개봉하는 영화 라이온 킹은 모두 디즈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디즈니의 어벤져스 시리즈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소니 픽처스의 스파이더맨도 내일 개봉합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73.8%의 압도적인 예매율을 기록했습니다. You know, this is my third trip to your beautiful country, and I'm so happy to be back here. I love it here. The people, the food. 내일 새벽 0시에 개봉하는 스파이더맨에 대해 한국 영화 프로듀서 조합은 변칙 개봉이라며 월요일 심야부터 개봉하면 이전 주 개봉작은 3, 4일 만에 스크린을 내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진범, 기방도령이 곧 개봉하며 할리우드 대작과 맞붙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무더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맑은 가운데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0도, 광주 29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불쾌지수도 높은 수준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은 주 후반까지 우리나라로 북상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위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남해안에서는 밤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을 따라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0도, 충청은 19도를 가리키겠고요. 남부지방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영남 일부 지역을 따라서는 내일 대기 정체로 인해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 포항은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파를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자폐 뇌종양까지 투병 중인 5살 미국 소년의 큰 관심은 레슬링입니다. 부모는 가품 챔피언 벨트를 특별 주문해 선물하려고 했는데 도둑이 이걸 훔쳐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붙잡힌 도둑들, 알고 보니 이들도 엄마들이었고 사인을 들은 도둑들은 참회 편지와 함께 선물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정, 도둑의 마음도 바꿔놓을 정도로 역시 위대합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